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전국 철도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전격 유보했습니다. 일단 오늘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됩니다. 철도 노조는 오후 2시에 있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결정을 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산타랠리가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는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뉴욕 증시 강세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도 오름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 기관 동시에 지금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산타랠리 시작됐다, 시동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연말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연초 한 2거래일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보통 우리가 산타랠리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소위 말하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들고 오시는 것처럼 아하, 그 네. 기간에 사실은 시장이 좋아지는 현상, 이걸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연말 5거래일 이내로 남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산타랠리 구간에 들어갔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오실지 마실지인데 실제로 지금 오고 계신다, 오셨다라는 평가입니다. 근데 실제 산타랠리가 매년 네. 정말 자주 있었어요? 자주는 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은 50에서 60%로 일단은 네. 하락장보다는 상승장으로 마감한 게 많고요. 또 사람들이 기억에 많이 남다 보니까 연말 분위기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큰 잔상으로 이제 산타랠리는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만 네. 올해는 또 이제 확실하게 산타랠리가 있을 것 같다, 있고 있다 이런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저께도 이제 뉴욕 증시가 다우도 0.47, 또 S&P 500도 0.64, 나스닥도 0.52 오르면서 네. 3일 연속 오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기존에 일주일 전에 있었던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네. AI 거품론이 잠깐 대두되면서 네, 그렇죠. 흔들렸던 투심이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이게 해소되면서 엔비디아도 어저께 다시 이제 중국으로 이제 H200을 수출한다라는 소식이 다시 오르고요. 또 최근에 하락장을 주도했던 오라클도 낙폭이 과도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시중의 어떤 투심이 이제 다시 이제 거꾸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네. 틱톡에 관해서 이제 다시 인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하락장을 만회하는 호재가 또 발생하는 등 네. AI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악재가 다시 이제 좀 소멸되고 다시 이제 긍정적인 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장 입장에서는 이제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이 산타랠리를 맞이하는 느낌이 확실하게 이제 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맞습니다. 네. 우리 장에서도 역시 이제 미국 장에서의 훈풍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특히 이제 우리 장에서는 그동안 약간 주춤했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수급을 받쳐주면서 네. 산타랠리 이제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장에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증시를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은 소위 말하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서 이제 세계 3위 업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치 이상의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면서 투심 전체를 좌지우지했는데 네. 시장 3등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1, 하이닉스가 2등 아닙니까? 더 좋을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마이크론이 저 정도라면 1, 2등 삼성과 하이닉스는 어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일단 인식들이 이제 다시 퍼지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더 큰 훈풍으로 이제 미국발 훈풍이 당도했다,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봤더니 어제 삼성전자 11만 전자 복귀했고요. SK 하이닉스 한 6% 올랐던 것 같은데 오늘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영향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레거시 반도체 관련해서도 역시 가격이 이미 3배 이상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50% 이상 올라도 품귀가 계속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HBM4 관련해서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 두 회사가 리드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년 다음 분기까지 계속 어마어마한 실적 전망치가 현재 예상된다라고 해서 뭐 악재가 없이 랠리를 달릴 것 같다라는 평가입니다. 정말 올해도 산타 왔으면 좋겠네요. 네. 주식시장에. 연말 증시 분위기 이렇게 좋은 상황이긴 한데요. 올해 전체를 봤더니 코스피 지수가 한 70%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증시에 비해서도 한 2.7배 정도 더 오른 셈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동학개미들이 서학개미 완승했다, 이 얘기가 들려요. 맞죠? 올해만 놓고 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분석한 결과로는 고객 20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의 이제 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국내 네. 주식 기준으로 투자 수익률이 30%가 넘고 반면에 이제 해외 증시 수익률은 이제 10% 초중반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국내 주식시장에서 얻은 걸로 보이고요. 뭐 첫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지수 자체의 상승률이 미국 증시보다 높았다는데 있다는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동학개미들이 조금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셔서 그런지 그동안 이제 워낙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연도에 이제 그 주요했던 반도체 산업,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중심의 이런 주식 시장이기도 한데 네. 그것과 더불어서 소위 말해서 그 태조 이방원이라고 이 산업 분류로 보면 이제 태양광, 조선, 그다음에 2차 전지, 방산, 그다음에 원자력 이 5가지가 태조 이방원. 우리가 이제 반도체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5가지 산업이 좀 새롭게 뜨는 산업에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하셨었고 네. 다만 이제 올해는 특별히 그 태양광과 2차 전지는 조금 주춤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 캐즘이 좀 그렇죠. 있었던 해라서 네. 이 전지에 대한 이 기대감은 좀 적었던 편이고요. 반면에 그 나머지 그러다 보니까 그 태조 이방원 중에서 그 2개를 뺀 조방원, 그래서 조선, 방산, 이 원자력 이쪽에 또 이제 투자가 집중이 되면서 개인들이 어떤 수익을 거둔 것이 아닌가 이런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했던 뉴스 중에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에 주식 기프티콘을 도입하는 것을 건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모바일이나 카톡에 있는 기프티콘 형태로 주식을 선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카톡이나 문자 뭐 선물할 일 있으면 우리 케이크나 커피 이런 거 많이 주는데 이거 네. 대신에 뭐 삼성전자 한주 이렇게 줄 수 있게 만드는 게 가능한 건가요? 일단 아마 원래 주식이라고 하면 네. 보통 우리가 주식 계좌를 이제 개설해서 그 안에서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네.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법적인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규제가 있을 겁니다 원래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약간 완화를 해줌으로써 이게 이제 이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프티콘 형태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토스 앱이라는 걸 처음 가입할 때. 네. 그 토스에서 그 선물로 주식을 한주. 뭐 하나 줬던 것 그런 게 같아요.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런 식의 어떤 마케팅적인 어떤 상품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이제 스타벅스 커피 쿠폰보다 이거 받으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진짜 활성화가 진짜 된다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좋겠어 더 뜰 수 있을 수 있겠어요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 증시를 최근 3년간 보면 우리 증시에 투자하셨던 우리 동학개미 48%가 사실은 짐 싸서 해외를 나가셨었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다시 국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돌아오고 계십니다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더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우리 주식에 친숙하게 투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새로운 2030 젊은 세대들에게는 기프트콘이라든지 이런 선물하기 문화가 이미 뭐 그냥 문화라고 할 것도 없이 일상생활에 깔려 있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주식 투자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융합이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수급이 만들어지고 또 청년층이 새롭게 좀 많이 유입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돈을 들여가지고 한 주를 샀는데 주식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그래 선물 받은 게 떨어지는 게 좀 마음이 덜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네, 물론 이제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약간의 이제 정책적 과제가 조금 있을 거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뭐 쉽게 말하면 카톡 같은 그런 플랫폼 내에서 네. 바로 주식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플랫폼과 증권회사 또 예탁원 간의 어떤 라인이 일단 잡혀야 되는 시스템이 네. 좀 잡혀야 될 게 하나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동전 주면은 괜찮겠습니다만은 더러 200만 원짜리 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증여세 부분이 조금 있기 세금 때문에 이슈가 있겠군요. 증여세 네. 관련해서 약간 뭐랄까 기본 공제라든지 비과세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런 어떤 약간의 세금 플랫폼 관련한 제도 부분만 조금만 수정된다면 제가 볼 땐 굉장히 좋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히 정책 당국이 검토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금 아직 해야 될 과제들은 좀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디테일한 면들이. 코스피 지수 올해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요. ETF 투자하신 분들 꽤 많은 돈을 벌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수익률이 좋은 거는 뭐 200%가 넘게 오른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ETF 수탁고 자체도 지금 291조 원. 그러니까 정말
1년 사이에 시장 규모 자체도 엄청 커졌는데 실제 수익률 지금 화면 보시면 1, 2위가 200%가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 상품들은 좋았던 거죠? 레버리지 상품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해 ETF 관련해서 상위 랭커 10개 중에서 9개가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ETF 안에 ETF는 이제 과일을 담은 과일 바구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사과, 배 이런 게 담겨 있으면 사과값이나 배값이 올라가면 과일 바구니 값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라간 건 기본인데요. 거기에다가 사과값이 올라가거나 배값이 올라가면 과일값이 100원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 과일 바구니는 2배로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게 추가로 레버리지군요. 그렇습니다. 네. 추가로 곱하기가 가능한 상품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국내 주식 수익률이 올해 70% 정도를 마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 주요 섹터 ETF 중에서 레버리지까지 같이 가미된 상품이 상위 랭커 10개 중에 9개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ETF를 선택했고 그중에 레버리지를 선택했고 섹터까지도 잘 맞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00% 정도 수익 나는 게 이제 뭐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수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톡톡한 좀 흐뭇한 재미를 보는 상품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실제로 보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혹시 ETF에 한번 투자해볼 만한가? 어디다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네. 많거든요. 혹시 뭐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연말과 내년까지의 전망을 아우러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ETF 네. 투자는 여전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네. 지금 증권사들의 이제 주요 분석에 따르더라도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내년도에 지수 예상 밴딩이 5,000대에서 5,500, 300대거든요. 그러니까 5,000대라 하더라도 지금 4,000이라고 감안하면 네. 25% 이상의 수익률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수 ETF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레버리지를 가도 괜찮다라고 어우, 보고. 무서워요. 그러면 예. 400% 오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조금. 그다음에 한 25% 네. 곱하기 2니까요. 50%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ETF 내에서도 이제 지수 ETF도 괜찮고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해서 개별 기업들마다 약간의 옥석 가리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AI 관련한 산업 전체는 성장세에 있다라고 본다면 AI나 반도체 관련한 섹터 ETF 역시 레버리지까지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도 이런데요. 요즘에 금값 많이 올랐다는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금과 은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봤더니 금은 연초 이후에 한 70% 올랐고요. 은은 128%나 올렸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게 계속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유동성이 좀 풀리는 효과, 이제 금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히 어떤 금의 근본적인 가치도 있지만 결국은 전 세계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어떤 법정 통화들의 양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자산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전쟁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에 의해서 금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이제 금 수요를 늘리는 측면도 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예전이랑은 좀 다르게 더 오른다라고 느끼는 측면이 뭐냐면 원래 이제 세계적인 어떤 경제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최고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달러 자산을 주로 매입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 미국 바깥에 있는 개도국들이 2000년대 초중반만 보더라도 이제 외화 보유고 중앙은행 외화 보유고도 그렇고 이렇게 달러를 쌓아놓거나 미국의 장기 국채를 사놓는 그런 행태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많이 오르고 그런 어떤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금으로도 가지만 달러 수요가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10년대부터 조금 이제 균열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대가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 더 이상 미국 장기 국채를 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어떤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도 예전보다는 조금 약해진 상태고 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약해진 상태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환율이 오르고 있어서 잘 못 맞아요. 느끼시겠지만 네. 사실 전 전 세계 세계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에서 네. 보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원화는 더더욱 많이 하락하고 네.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그렇지 않아도 있는 환경에서 그것이 달러가 아닌 금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오르면 조심하라 이 얘기부터 나와야 되는데 오른데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이거 진짜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정말 좋은 건지 이런 또 궁금증도 생기긴 해요. 미국의 일단 금리 인하 전망이 일단은 내년에 한 2회 정도로 일단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미국이 어쨌거나 유동성 관련한 장세를 보여줄 거다라고 보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가 전반적으로는 약세 흐름으로 돈다라고 하니까 대체 자산으로서의 금과 은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금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일단 터치하면서 많이 올라갑니다만은 은 역시 네.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은은 이제 금과 비교했을 때 금은비라고 해서 금과 상대적인 은의 비율을 보는데 이것도 현재 괴리율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은도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가능한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은은 별도의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금에 대한 이유, 대체 자산에 대한 이유는 이제 은과 같이 간다라고 보는데 네. 특히 이제 은이 금에 비해서 이제 괴리율을 쫓아가야 되지만 더 쫓아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게 뭐냐면 산업적으로 은에 대해서 현재 지금 다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은이 사실은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여야 되는데 그동안은 값이 비싸서 구리라든지 다른 걸로 대체해서 조금 낮은 전도율의 제품을 썼는데 최근에는 AI 관련해서 이제 아주 고대역의 정밀한 반도체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상당히 높은 가격의 반도체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은값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을 써야만 하는 네. 산업적 수요까지 가담하면서 은값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값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변에서 주변에 금붙이 어디 좀 있는 게 없나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실제 15년 전 휴대전화에서 금붙이가 발견이 돼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핸드폰에 붙어 있던 금장식이에요. 핸드폰? 네. 핸드폰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와, 여기 18K라고 써있네. 네, 오, 진짜 18K가 나오는지 네. 시약을 한번 풀어볼게요. 어때요? 남아있죠? 네, 네. 남아있으면 18K가 맞다는 거거든. 오, 오늘 시세로 계산했을 때 네. 14만 8,700원. 와. 한정판 휴대전화였는데 여기서 금 로고를 떼서 했더니 15만 원 정도 가까이 벌었네요. 네, 저 핸드폰이 저도 네. 그때 예전에 썼던 기억이 아, 나거든요. 그래요? 네. 15년 전에 예, 썼던. 펜텍의 네. 스카이 듀퐁 에디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한정판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저 위에 띠 모양처럼 둘러져 있는 저 부분이 네. 실제로 이제 18K 이 금으로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네. 한정판으로 출시됐었고 당시에는 무게가 약 0.27톤 정도로 일단 제작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 저게 이제 만약에 오늘 시세로 한다면 약 14만 8,700원 정도가 되니까 저 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다시 쉽게 말하면 이제 금을 채굴하는 느낌으로 네. 예, 아주 지금 기분 좋아하는 지금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한정판으로 또 과거에 나왔었던 엑스캔버스 TV 그리고 에어컨에도 로고에 금붙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 화제가 됐었거든요. 여기에 붙어 있었던 금은방 감정을 했더니 이 금액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온 것도 있다고 해요. 들으셨어요? 교수님?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LG전자가 이제 2005년 당시에 그 5년 연속 에어컨 세계 판매 1위를 기념해서 한정판 아, 이것도 에어컨으로 한정판이었군요. 네, 네. 만들었던 것인데 거기에 이제 순금짜리 그 2008년도에도 네. 순금 1돈짜리 명판이 붙였대 에어컨 1만 대를 한정 판매했다고 합니다. 당장 집에 가서 뭐 좀 뒤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이 나올지. 그렇네요. 숨은 보물이었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금박이 로고를 제거하는 뭐 팁 이런 게 또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가능한 한 금 손실을 좀 줄이면서 네. 금을 잘 떼내기 네.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지금 공유되고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이제 그 얇은 낚싯줄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살 긁어서 딱 떼어내는 방법이라든지 네. 예, 여러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금값의 이 높은 현상과 맞물려서 재미있는 모습들이 많이들 연출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과거의 한정판 모델들이 의외의 가치가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어딘가 있을 숨은 보물찾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엔 좀 약간 미래의 모습 한번
보시고 오시죠. 약간 좀 섬뜩하기도 한데요. 중국에서 로봇들이 백댄서를 춤을 추는 그런 모습,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영상인데요. 중국 콘서트입니다. 실제 지금 보이는 백댄서들이 일부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얼굴 빼고는 사실 사람과 거의 똑같거든요. 단체로 공중제비도 이렇게 하고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중국 로봇 기술 정말 발전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랑 한번 배틀을 떠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는 예, 게 굉장히 신기하고 이게 정교한 어떤 사람의 움직임을 이제 구현하기 위한 로봇을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춤으로 뭔가 이제 네. 보여주는 거는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적으로 얼마나 활용이 되고 비즈니스가 될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도 X에 이게 인상적이라고 그렇게 밝혔어요. 더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백댄서 로봇을 만든 회사는 중국의 유니트리 로보틱스인데요. 이 회사가 네.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아.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중국의 이제 명절이죠. 춘절 때마다 사실은 로봇 쇼를 해가지고 전 세계 이목을 끌었었는데요.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족 보행 로봇 가지고 가족으로 춘절 쇼를 했었고요. 아. 올해 춘절 때는 이제 중국의 전통 기의 그런 춤을 선보였는데 그때는 사실 거기까지도 충격적이었는데 네. 로봇가 무대를 내려갈 때 사람이 데리고 내려갔었어요. 아, 이렇게 이동을 같이 시켜줬군요. 예. 혼자 내려가지 못해서. 근데 지금은 혼자 나오고 혼자 들어가고 심지어 저 마스크를 네. 저게 사람 썼다고 생각하면 사람이라고 볼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내는 게 불과 10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까지 같은 회사의 로봇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네, 또 하나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엔 인간형 또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고난도 무술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저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인간을 같이 지금 무술을 하는 모습인데 인간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간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저는 이거 보니까 무서워요. 예, 요 영상만 네. 보면 좀 섬뜩하긴 네. 하는데 이제 이 영상이 이제 AI로 만든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도 의심이 있었어요? 있어서 회사 대표가 이제 직접 나서서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이제 로봇한테 맞는 영상을 추가로 이제 요게 나왔던 뒤에 걸로 지금 보이는 영상이 거군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워낙 그 영화나 뭐 이런 데서 상상 속에서 이제 AI가 인간을 공격하는 네,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봇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산업 기반의 어떤 이 기술 혁신을 가져올까라는 것에 대한 이제 논의와 이런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화두가 AI 얘기에서 살짝 로봇으로 좀 화두가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로 예상이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들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한국 기업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avy announced a brand new class of frigate, and they're going to be working with the South Korean company. Hanwha, a good company, recently agreed to invest $5 billion in Philadelphia Naval Shipyard. We're opening up the Philadelphia Shipyard, once a great yard. Now it was a long time ago decommissioned, but now it's reopening. Working with the Navy and working with private companies. 네, 트럼프 대통령이 꼭 집어서 한국기와 한화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굿 컴퍼니라고 말을 했네요. 그러면서 프리게트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프리게트함이 뭐 어떤 거예요, 지금? 이게 프리게트함. 이제 구축함보다는 조금 크고 순양함보다는 조금 작은 뭐 이런 이제 군함이고 이제 네. 공격형 이제 항공모함에 주로 이제 호위를 맡는 것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해군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마스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뭔가 이제 투자를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마도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이제 배의 어떤 숫자가 훨씬 이제 많아진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질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생산의 어떤 그 속도라든지 그런 이제 해상을 장악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 뭔가 좀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와 빠른 생산 이런 것을 이제 필요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조선
이런 쉬핑 컴퍼니인 하나그룹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고마운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네. 뭐 이렇게 굿 컴퍼니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은 이제 한화 굿 컴퍼니라고 해서 말실수로 이제 굿을 잘못 넣었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은 이제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네. 하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하나오션 주가 9%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한미조선협력, 그러니까 마스카 프로젝트 이제 본격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의 상징이 사실은 이제 한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화가 사실은 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사전 포석으로 미국에 사실은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새로운 함대, 이른바 황금 함대라고 애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새로운 황금 함대에 대한 구상 계획 속에서 한화가 이제 이름이 명명됐다는 게 굉장히 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이제 필리 조선소의 어떤 배를 앞으로 이제 수주받아서 지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특히 이제 뭐 연안의 상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주요한 이제 군함이 될 것이냐가 이제 사실 관건이었는데 네. 군함이 된다라는 것은 미국의 까다로운 보안 관련한 체크를 통과할 수 있다, 있다. 해냈다라는 네, 뜻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안 관련한 절차는 한화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한 단계 이제 한화 입장에서는 미국 진출에 대한 허들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군함 관련해서 이제 건조가 되고 나면 추후에 MRO라고 해서 향후에 이제 수리, 그렇죠. 배를 수리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이후 산업까지도 합쳐진다면 단순히 건조에 관한 수주 비용뿐만 아니라 MRO 비용까지 합친다면 수십조 단위로 앞으로 한화 입장에서는 수주 잔액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잠깐 한화의 어떤 한화오션의 주가가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네. 오늘 아침 속보로 인해서 현재 한 9%, 10% 내외 네. 상승 출발하는 걸로 봐서 시장 역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기업 하나, 삼성전자 최근 주목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의 행보도 많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진복을 입고 반도체 사업장 이렇게 찾았네요. 이 모습도 지금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도 11만 전자를 회복했고 사실 주가가 되게 빠르잖아요.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지난 한 5, 6년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약간 체면을 구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 원인을 좀 따져보면 결국 그 HBM 이 고성능 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네. SK 하이닉스한테 완패를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2019년도 당시에 그 HBM 사업부 그 리서치 인력이 있었는데 그 팀을 완전히 해체를 했었어요. 그때의 그 삼성전자의 그 해체를 했던 배경에는 사실 이게 이제 수요가 없고 굉장히 이 소량의 생산을 해야 되는 품목이다 보니까 네. 해체를 했는데 이게 이제 AI라는 산업이 성장을 하고 고성능 컴퓨터나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실 이제 HBM에 대한 시장이 엄청 커졌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이제 연구 개발을 했던 SK 하이닉스가 그 혜택을 본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동안 여기서 완전히 소외됐다가 최근에서야 비로소 엔비디아에서 이제 원하는 어떤 기술 스펙의 HBM4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HBM 요 시장에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또 이 공장을 찾아서 뭔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보자 하는 어떤 선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K기업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봉 경제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뉴스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들 하나하나 또 만나보시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잠시 후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 만 하루가 다 돼가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 시각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8분께 장동혁 대표가 첫 토론자로 나서서 곧 24시간을 다 채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여당은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표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동혁 대표,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이렇게 역대 최장 기록까지 쓰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세금, 결국 세금으로 뿌리는 것이었는데 이 세금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거냐는 이 인위적인 소득 창출의 발상은 어디선가 왠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명을 건 그러려고 했어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을 넘어서 기록을 수립한 순간이었는데요. 24시간 동안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던 장 대표였습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의총을 열면서 이 법안을 다듬었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차단하는 한편 논란의 법관 추천위 조항은 삭제하면서 외부 의원 개입을 배제했기 때문에 위헌성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에 토론이 종결되고 표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얘기입니다.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그날 밤 9시 50분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비상계엄 소식을 처음 들었고 이후에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만류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계엄 발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대통령께서는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거고 설득하기 어렵다, 하시면 안 된다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하면 국무위원 모두가 말리는 상황이었다면서 김 전 장관에게 언성을 높였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대통령 계신 자리지만 김용현 장관한테 조금 언성을 좀 높여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역사에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조금 언성을 높였던 기억이 납니다. 김용현 장관은 뭐라고 하던가요? 해야지요라고 저한테 얘기하고 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런 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 4월 4일에 대통령실 전체 컴퓨터 포맷 지시를 직접 내린 걸로도 알려져 있죠. 말뿐인 만류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불러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추락은 처음이다. 정치활동 중단, 본업 복귀를 선언한 가수 김은국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방송이고 행사고 전혀 없어서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다.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정치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끝을 내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추락은 제가 살면서 처음입니다.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마스크 없었으면 전 다니기도 어려워요. 정치만 안 했어도 당신은 빌딩 샀어. 제가 봐도 아들, 딸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정치 쪽에 발 들이지 않겠다. 내년에 또 선거가 있는데 연락할 생각 마세요. 먹고 살아야 합니다. 다짐하듯이 얘기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원 유세를 했고 비상계엄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 활동을 펼치기도 했죠. 과거를 뼈아프게 돌아본 김은국 씨. 이 자리에서 신곡 발표 소식도 알리면서 방송이 그립고 마이크를 잡고 싶다. 팬들을 만나고 싶다는 심경을 호소했습니다. 자, 이분은 이 과거를 어떻게 돌아볼까요? 어머니와 함께했던 이 추억의 장소에 30여 년 만에 아들을 데리고 찾아간 이 사람, 영국 윌리엄 왕세자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1997년 세상을 떠난 다이애나 왕세자 빈을 말하죠. 93년 12월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런던의 노숙인 쉼터를 찾았던 어린 윌리엄. 꼭 32년 만에 이 다이애나 빈에게는 손자가 되는 조지 왕세손을 데리고 같은 곳을 갔습니다. 함께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노숙인 식사를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을 꾸몄습니다. 32년 전 할머니가 사인했던 방명록의 같은 페이지에 이름을 남긴 손자라고 하는데요. 성벽 넘어 빈자들의 삶을 봐야 한다. 어머니의 교육 방침을 이어가고 있는 윌리엄 왕세자 3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단 이틀 남았습니다. 연말이면 말 그대로 산타클로스처럼 찾아와줬던 이 버스. 부산의 명물 산타버스가 돌아왔습니다. 눈 구경이 어려운 부산에서 기사들이 하나둘 사비를 들여서 내부를 장식한 게 시작이었다고 하죠. 시민들의 큰 사랑 속에
매년 이맘때마다 20년 가까이 쉬지 않고 달렸지만 이 내부 장식이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서 운행이 잠깐 멈추기도 했었는데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신 문제가 된 이 내부 장식은 철거하고 스티커 등으로 외관을 힘껏 꾸몄습니다. 산타버스의 시초인 187번 버스를 포함해서 총 10대의 버스가 내년 1월 중순까지 소소한 행복을 전하면서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 소식 짧게 전합니다. 전 매니저들과 고소전을 벌이고 있는 박나래 씨, 이 매니저들을 추가 고소했습니다. 공갈 혐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인데요. 앞선 고소에서 관련 내용을 짧게 언급했던 박 씨였는데 실제 고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머사니에서도 다뤄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확인하시죠. 네, 유한솔의 오늘 머사니 이어집니다. 영상으로 보신 이 연말에 논란의 인물들이 있죠. 이 인물들이 받아든 리스크 그리고 그보다 어쩌면 더 클지도 모르는 위약금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잠시 살펴본 박나래 씨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이어가도록 하고 이 인물도 역시 쌍방 고소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건강 키워드, 저속노화로 유명한 정의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사생활 논란 속에 있는데요. 상대는 이제 전 동료였던 이 30대 여성 연구원 A씨인데 자, 이 공방의 중심에 성폭력, 불륜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일단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맞고소를 지금 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정의원 박사의 경우에는 이 여성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그리고 저 여성이 나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연구원 A씨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위력에 의해서 나는 강제추행을 당했고 예. 오히려 정 박사가 내 저작권에 대해서 침해를 저지르고 또 나 역시도 스토킹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각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일단 정의원 대표 입장을 보면 스토킹 피해를 일방적으로 받았고 이게 또 불륜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입장 표명에서 나왔던 논란의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뭐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서 교류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서 숙박업소에 갔지만 어떤 육체적 관계는 없었기 때문에 불륜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불륜으로 봐야 할지 지금 나온 정황만 가지고 이 부분 인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가 성립하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5년에 폐지가 됐어요. 간통죄의 경우에는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네. 쟁점이 돼요. 그런데 이게 폐지됐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만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민사적으로 정 박사의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되느냐는 네. 두 사람이 사실은 이제 연구원과 연구소장의 관계로서 장기간 이 관계를 지속해 왔다라고 한다면 예. 그 수개월, 수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아니면 연인처럼 이렇게 숙박업소를 간다라든지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예.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실은 성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예. 그러면 그 배우자 정 박사의 부인 입장에서는 이 여성과 정 박사에게 모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 A 씨가 계속해서 내밀고 있는 뭐 카톡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물론 카톡 전체의 그 맥락을 좀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뭐 한두 차례 조금 뭐 이렇게 친밀한 관계임을 암시하는 단어를 제시했다라고 해서 이것만으로 부정행위다라고 보기에는 좀 네.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상 두 사람이 장기간 관계를 이어왔고 그 관계에서 뭔가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예. 이야기를 주고받고 함께
함께 숙박업소를 간다라든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정을 교류하면서 교제했다라고 볼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면 예. 사실상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불륜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기혼자로서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또 이걸 넘어서 일단 두 사람의 주장이 갈리고 있는 부분, 일방적인 스토킹과 강제 추행이었다. 또 반대로 A씨 같은 경우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법적 공방의 향방도 좀 갈라질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진실 공방의 키워드는 이제 저작권이죠. 네. 지금의 정 대표를 있게 한 저속노화라는 키워드를 지금 이 피해 주장 여성인 A씨가 본인이 만든 개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른바 뭐 글쓴이 이름만 바꾸는 이 네네. 표지가리 형태로 자신의 글을 계속해서 정 대표가 기고를 해왔다는 주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원 A 씨는요. 표지가리나 사실상 다름없었다 이런 예. 표현을 하면서 자신이 저속노한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글 기고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자세히 살펴보면 뭐 대보름 음식을 소개를 한다든지 싱가포르 사례를 든다든지 예. 또 30세 이하 한국인 당뇨 환자의 그래프를 사용한다든지 칼럼에서 본인이 발췌해온 이 예. 부분을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주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름만 바꿔서 기고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정 대표 입장에서는 2021년부터 관련 주제로 베스트셀러도 오르고 자신이 계속 가지고 왔었던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문제없다라는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앞서 제기된 그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그 책에 관한 이야기죠. 이게 공저 여부인지 혹은 또 정 대표가 직접 단독으로 저술을 했는지 이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이 저속노화라는 개념의 주인이 누군지 이걸 지금 가려야 되는 공방으로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연구원 A 씨의 입장은 저속노화라는 이 키워드 자체도 내가 만든 말이다 라면서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 박사가 기고했던 칼럼이라든지 아니면 책으로 출판된 그 책이라든지 예. 사실은 내가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다음에 네. 단독으로 출간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반대편에 있는 정 박사의 입장은 예. 본인이 인세의 30%를 지급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일단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파일, 그러니까 작성한 글을 전송한 그 파일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다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분석을 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좀 가려볼 수 있는 쉽게 판단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성폭력과 불륜 의혹을 넘어서서 아예 지금의 정 대표를 만든 저속노화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기로까지 질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 공방에 따라서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건 정 대표 본인뿐만이 아니고 같이 이제 협업을 진행했던 네. 식품업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렌틸콩, 두유 이런 거에는 죄가 없는데 지금 급하게 흔적 지우기에 나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키워드 저속노화라는 키워드를 사용했던 정 대표의 주장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예. 이 노화 늦추는 식단이라고 해서 대중에 많이 공개됐었던 것들이 정 박사의 주장에 대응해 큰 호응을 얻었었던 것들이 예. 지금 다 지우기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사 같은 경우에는 즉석밥 예. 또는 매일 땡땡 유업 같은 경우에는 두유 같은 경우 두유를 사용을 했는데 네네. 여기서 뭔가 이 정 박사의 얼굴을 뺀다든지 아니면 홍보물 온라인 홍보물에서 최대한 정 박사와 관련된 것들을 지우기 예. 나섰는데요. 또 다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추가 협업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머사니에서 이 저속노화 아이템 다룰 때에도 이제 정의원 대표의 얼굴이 계속해서 나갔었는데 그 흔적을 열심히 지우고 있는 업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이 협업했던 상품의 이미지를 내리는 수준의 대응인데 향후에 이 공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송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아예 전면 손절, 계약 해지로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이 가는 건 결국 위약금 규모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 박사가 그런 해당 업체들과 어떤 계약을 내용으로 해서 계약서를 체결했는지 그 내용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광고 모델에 대한 계약을 작성을 할 때에는 계약 해지가 누구로 인해서 누구의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했느냐. 그러면 그 책임이 유발된 사람이 사실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조항까지 예.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굉장히 잘못해서 뭐 이미지가 실추가 된다라든지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정말 기만을 했다라든지 예. 뭐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이른다면 이거는 위약금과도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예. 위약금의 경우에는 단순히 손해배상을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내가 받은 광고료의 뭐 2배, 3배를 위약벌로서 이제 돌려준다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 뭐 얼마에 저런 계약을 체결했고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네. 본인이 받은 광고료에 준하는 아니면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 다만 업계도 일단 추이를 좀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관행상 예. 모두 다 이제 위약금을 뭐 청구한다라든지 이렇게 가지는 않고 예.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나 매출에 얼마나 손실이 야기되는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좀 추이를 지켜보다가 상황이 네. 심각해진다라고 한다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기를 열심히 두드려 보겠죠. 정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기도 하잖아요. 또 제품의 정체성과 직접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또 법적 공방의 향방에 따라서 여파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의원 대표의 사생활 논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논란의 주인공으로 또 이어가 볼게요. 이제 방송인 박나래 씨 이야기를 할 텐데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거는 지금 전 매니저들과 계속 고소전을 벌이고 있는데 추가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 가장 먼저 전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6건의 고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된 것으로 보여요. 예. 지금 뭐 횡령 혐의로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해서 회사 돈에 손을 냈다라고 해서 횡령 혐의를 더 추가 고소한 것으로 지금 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박나래 씨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을 하면서 어머니에게나 전 남자친구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박나래 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하지만 박나래 씨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전 매니저들이 사실상의 다른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고 거기로 회사로 입금돼야 될 금액을 예. 우회해서 받았다라든지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일단 횡령 혐의까지 추가 고소를 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같은 회사 돈을 두고 서로가 횡령을 했다라고 지금 서로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 주장을 하면서 앞선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의 용산구 자택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담보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 그렇다는 건 가압류 받아들일 테니까 이제 담보 지급해라 이렇게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충분히 가압류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으로 예. 보여집니다. 가압류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뭐 경매에 들어간다라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사실 등기부에 이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지금 압류를 했다라는 것을 하나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예. 우리가 일단 받아들이겠지만 혹시나 잘못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당신들도 담보를 제공하라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예. 그 취지에서 전 매니저들에게 담보 제공 명령이 지금 내려진 예. 그런 상황이고 전 매니저들이 보통은 압류 금액의 한 10%에서 30% 정도 내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이제 담보 제공을 하게 되면 예. 그때는 박나래 씨의 자택이라든지 어떤 다른 재산에 가압류가 이렇게 하나 등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용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보다 앞서 지난 3일에 논란이 터진 직후였죠. 박나래 씨의 소속사가 지금은 뭐 간판도 내리고 영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집에 대해서 고액의 근저당권 설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가압류가 인용될 것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한 거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인용 결정되면 지금 이거 어떻게 정리됩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나 내가 거액의 이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매니저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업체에 이제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소송전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집에 예. 아마 가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조금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회사 이름으로 이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예. 겁니다. 그러면 전 매니저들이 여기에 가압류를 걸고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은 순위대로 그거를 예. 변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순위는 지금 은행으로 알려져 있고 11억 정도 된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나래 씨의 회사가 지금 49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사실 그 뒤에 설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다 해결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네. 전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좀 가압류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밑그림을 그리고 선제적으로 조치한 거 아닌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된 박나래 씨의 맞고소 그리고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 개인의 의혹을 추가 폭로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주사임으로 요약되는 이 박나래 씨가 받아왔다는 불법 의료 서비스 여기에 지금 그간 지속적으로 받아서 복용을 했다는 다이어트 약이 펜타민이라는 약이다. 추정될 수 있다. 네. 나비약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이 부분 때문에 논란입니다. 무슨 약인가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나비약이라는
이름에 일명 펜타민 성분의 식욕 억제제를 말을 하는데요. 예. 과거에 작년에 한 M본부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나래 씨가 나와서 다이어트를 아주 과감하게 한 바 있습니다. 예. 무려 14kg을 감량을 했는데요. 이때 사용했었던 게 이 나비약이 아닐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냥 추정이에요. 네, 함께 폭로가 같이 된 유튜버 입짧은 해님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의 비결은 약이다라고 말을 한 바 있는데 과거에도 해님이 내 약 먹고 30kg 뺐다 이렇게 박나래 씨가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예. 박나래 씨 역시 주사 이모로부터 이 같은 다이어트 약 처방을 받아서 감량을 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의사 처방 없이 불가능한 향정신성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입니다. 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발건은 현재 마약범죄 수사팀에 배당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펜타민이라는 약이었고 이걸 지금 지속적으로 복용한 게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의료법 위반만 문제가 되는 예.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펜타민의 경우에는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 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다 더해진다면 사실은 이제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법원까지 갔을 때 죄질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마약류관리법 위반까지 엮여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단점으로 네. 작용합니다. 자, 여러 의혹 속에 진퇴양난에 놓인 박나래 씨인데 사실 지금의 위기를 본인이 어느 정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이걸 좀 가장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같은 논란을 받았던 이 샤이니 키 씨의 입장문 사과문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대비된다, 좀 대응이 많이 미흡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각자 받아들게 될 이 손익계산서도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연예인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올 부분은 방송 출연료를 내가 이만큼 일해서 벌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받았다라는 것뿐만이 예. 아니라 사실은 광고 이미 맺어져서 내가 얼굴이 드러나서 나가고 있는 광고들이 갑자기 내려지게 됐을 때 네. 업체들에서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을 해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가장 큰 부분인데 예. 업체에서 판단을 했을 때에는 앞서 정 박사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미지 실추가 됐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로 다가왔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불거져서 뭐 이런 논란에 휘말렸지만 잘 사과를 하고 대중의 호응을 얻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업체 측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박나래 씨의 대응처럼 오히려 사과를 내놨는데 대중들의 더 이제 불만만 가중시키고 예. 대중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됐을 때에는 같이 연계되어 있는 우리 업체라든지 아니면 물품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는 이미지가 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대응이라든지 사과문을 내놓는 그것에 따라서 예. 업체들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그 수위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변호사님이 지금 당장 뭐 계산기를 두드리시긴 쉽지 않겠지만 한번 위약금 규모를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광고계 손절도 이어지고 있고 방송 활동은 다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뭐 일단은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100억 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해 출연료가 뭐 5억에서 예. 뭐 그 이상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방송사들의 경우에도 1회 출연료가 1,500만 원 이상이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10억 원의 광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20억, 30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가 합쳐지면 그래도 지금 가압류의 대상이 된 집이 55억 정도라고 알려지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사건 사고로 얼룩진 연말, 각종 리스크와 법적인 쟁점, 향후의 전망까지 한번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